안녕하세요. 슉. 안녕하세요. 오, 보이나요? 오, 신기하다. 오, 화질이 괜찮네요. 그죠? 오, 와. 어, 네. 우와. 미 원장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차님, 康킹, 쿵 킹 콩님, 박지승님, 손정희님, 백수영님, 리사, 도리리리리, 역수정, 오선영, 김송아, 이은희, 박주희, 박세진, 박미희, 임수정, 여수정, 오선영, 박미진, 손정인, 드드드, 뭐,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신기하네요. 우와, 60명이에요. 70명, 70명이? 우와. 되게 신기하네요. 얼굴 잘 보여요? 확실히 좀 빠르죠? 이게 확실히 인스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은 너무 느리잖아요. 아니요, 안 했어요. 운동 갔다 와서 바로 그 모습 그대로인데. 다행이다. 안 했습니다. 스팅 안 했습니다. 저 그렇게 가식적인 사람 아닙니다. 자, 오늘 뭐 이제 미리 사전 공지를 드리면 처음 방송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멍 때릴 수도 있고 좀 그래요. 근데 그건 있죠. 지금 프랜차이즈 준비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이 여기 들어와 있으신데 조금 처음이니까 살짝 좀 더 풀어주려고 좀 오랜만에 이제 저도 다시 이제 교재를 피고 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는 저렇게 교육을 받아보지 않았는데 나는 저런 내용을 처음 들어봤는데 뭐 그러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자료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뭐 제가 공부하는 자료들을 좀 보내드릴 수 있고 제가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설명을 좀 미리 사전 공지를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여기 뭐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사전 공지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줄 모르니까 처음이니까 저희 이제 PD님도 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고 아까 에러 나고 막 이래서 뭐야 씨 어떻게 막 이랬었는데 뭐 이렇게 좀 재밌게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명을 좀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교육을 하고자 했던 질문들이 들어왔던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녹농균 관련인데요. 색깔에 이제 지금 오늘 저도 이제 어떤 고객님도 오셨었고 여름철이 좀 지나긴 했지만 여름철에 가장 많은 게 나오는 아이들이죠. 녹농균. 여기 있네. 자 봅시다. 보시면 지금 보이시겠죠? 녹농균이라는 거를 치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무슨 뭐뭐개, 뭐 녹농균 치료, 녹농균 감염, 대장균, 뭐 초록색 고름, 뭐 이렇게 많이 나오죠. 녹농균이라고 쳐보신 분들도 아마 별로 없을 거고요. 이런 거를 이제 좀 쳐보셔야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검색 안 하고 사실 우리가 푸른곰팡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전달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시죠? 이 푸른곰팡이라고 많이 쓰실 거잖아요. 그런가요? 보고 계신가요? 원장님들 흔하게 얘기하는 푸른곰팡이라는 거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볼게요. 이것보다는 푸른곰팡이는 빗자루 모양의 분생자, 뭐 자루를 가진 곰팡이의 총칭, 뭐 어렵죠. 이런 거 보면 뭐 잔항균류에 포함하지만 잔항이 적고 불안정 균류에 뭐 빠바바바 이렇게 막 써있는데, 푸른곰팡이를 어디서 제일 많이 들으냐면 요거 페니실린. 페니실린이라는 항생물질을 개발하게 된 가장 기초적인 얘 때문에 페니실린이 개발이 됐어요.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객님 발톱에 뭐 손톱에 푸른 곰팡이가 생겼어요 라고 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푸른 곰팡이라는 놈은요, 일반은 뭐 식품이나 그런 류에 많이 생기는 아이기 때문에 원장님들 발톱에 푸른 곰팡이가 생겼어요 자체가 실질적으로 잘못된 내용이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그 초록색 놈은 뭐냐 이거죠. 초록색 놈은, 자 볼게요. 잠시만요. 너무 얼굴이 안 보이면은 민망하니까.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야, 뿅. 여기서 잠시만요. 안 된다. 어쩔 수 없지. 어디서 녹농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제일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녹농균이라는 놈은 뭐냐, 고객님이 왔어요. 근데 여름철에 젤레이를 하고 왔더니 푸른 곰팡이가 생겼어요. 뭐 녹농균이 왔어요. 흔히 영어로 얘기하면 펑거스도 있고요. 분리는 푸른색으로 변해 오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는데, 그럼 녹농균이 먼저부터 알아볼게요. 보시면 잘 보이세요? 내용? 녹농균. 슈도모나스과의 세균, 녹농균, 이게 슈도모나스 아르기노사, 이게 국문으로는 녹농균, 영문은 슈도모나스 아르기노사라고 되어 있고요. 뭐 어렵습니다. 세균이에 뭐니 하는데 결론은 얘는 뭐냐면 세균이에요. 세균이고요. 감염 경로, 뭐 기도 요로 화산 뭐 두두두두두두두 뭐 군체 뭐 이렇게 내수막염 뭐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결국은 세균이고, 얘가 감염 수분이 있으면 세균이라는 놈 자체가 되게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박리가 돼 있거나 표면에 이제 좀 떠 있는, 젤레이를 하고 나서 떠 있는 경우에 그 공간 안에 수분이 들어가고 세균이 들어가 있었을 때 그 부분에서 자라요. 그냥 서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가 초록색으로 비춰져요. 먹고 남은 배설물 자체가 초록색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이제 녹농균이 세균 푸른 곰팡이가 감염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녹농균이라는 건 일단 자체적으로 세균이고요. 그러니까 진균, 그러니까 우리가 곰팡이라고 얘기하는 건 진균류예요. 진균류에 속해 있는 걸 곰팡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녹농균인데 푸른 곰팡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녹농균인데 진균 감염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고, 푸른 곰팡이 당연히 잘못됐고, 즉 슈도모나스 아르기노사라는 균이 거기서 증식을 해서 초록색으로 비춰지는 거일 뿐이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한테 녹농균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시냐면 진짜 욕 많이 먹습니다. 왜냐, 녹농균은 아까 검색어에 보면 최시원 개라고 있을 거예요. 이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가수 최시원 씨의 강아지가 어떤 음식점 사장님을 이렇게 어떻게 물렸는데 폐혈증을 일으키면서
그 이제 돌아가신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녹농균은 되게 위험한 균이기도 합니다. 언제 신체 내부로 들어갔을 때.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손톱이나 손톱 안쪽에 있는 애들이 그게 피부를 통해서 균이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균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피부 자체에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균이 쉽게 침투를 하진 않아요. 상처가 있다라고 하지 않으면. 그래서 피부 상처가 있는 경우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게 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전제 조건을 걸고, 그러니까 녹농균은 그냥 간단합니다. 표면에 있는 초록색에 있는 부분을 갈아내시고 드라이하게 하시고 살균 소독해 주시면은 괜찮아지세요. 무조건 좋아지실 거예요. 왜? 어차피 발톱은 잘 안 날 거거든요. 이렇게 그 부분이 더 증식하지 않게, 사실 이렇게 공기 중에 오픈, 우리가 젤레이를 하거나 그러면 떠버리죠. 그 안에 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수분이 계속 있고 얘가 균이 증식할 수 있는 최고의 3대 조건이 있죠. 어둡고 따뜻하고 그다음 습한 거. 젤레일은 컬러 젤이 들어가 있으면 그 안이 어둡고 따뜻한 건 당연히 손톱이 옆에 있으니까 37.5도, 36.5도인가요? 우리 신체 부위가. 그 온도 플러스 그 안에 수분 들어가고 증산작용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수분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은 3대 조건이 다 갖춰졌으니까 그만큼 빠르게 증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박리되어 있는 부분 손님에게 젤레이를 하시고 나서 보통 그렇죠. 막, 고객님이 한 달 동안 안 오셨어요. 뭐, 2달 동안 안 오셔서 이렇게 되셨어요.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과연 원장님들은 뭐 대부분 원장님들이시겠지만 손님들한테 정말 이거를 방치했었을 때 내가 지금 너에게 어떤 시술을 해줄 건데 그 시술을 해주고 방치했었을 때 얘가 어떻게 나빠지는 건지에 대해서 녹농균이나 혹은 진균 감염이나 세균 감염이나 혹은 증산작용이 억제되면서 손발톱이 건조해지고 말려 들어가거나 손상이 되고 분리가 되는 뭐 에그쉘 레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변할 수 있다라는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정말 하시냐는 거죠. 그분들은 많이 부족하실 거라고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게 아니고 자기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을 겁니다. 다수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손님이 그 상황이 됐었을 때 특히 녹농균이 되게 피곤한 건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뭐야 이거 무좀이야? 곰팡이야? 네일샵에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럼 그런 경우에 고객님이 이거 관리 못 하셔서 그래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손님 다시는 안 와요. 왜냐면 인터넷을 찾아보거든요. 고객님들은 네일샵이 현재 포화 상태잖아요. 포화 상태면 갈 곳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갈 곳이 많다라는 건 선택지가 되게 많은 곳이고 손님은 언제든 그 샵을 버리고 다른 샵으로 옮겨 탈 수 있다라는 시장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많은 사전 고지를 해주시고 문서화 시켜서 고지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저희 샵 기준으로 보면 박리가 돼 있는 곳에 우리가 젤레이를 하고 나서 딱 봤더니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그럼 우리가 놀래면 안 돼요. 뭐 푸른 곰팡이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녹농균에 감염이 됐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감염이 녹농균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또 안 됩니다. 왜냐면 진단이기 때문이에요. 진단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진단도 내리시면 안 돼요. 이게 녹농균인지 무좀인지 뭔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자체가 불법이세요. 불법 의료 시술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객님 현재 이 부분이 박리가 돼 있으셔서 그 부분에 얘가 초록색으로 변화하는 녹농균일지 모르는 그 아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스케일링이라는 과정, 즉 갈아내서 그 부분만 다 탈락시키고 나면 아마 얘가 심각하게 더 번지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단 피부 쪽에 붙어서 거기 부분도 이렇게 착색이 된다면 그 부분은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같이 드시거나 병원 처방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게 저희 샵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손발톱 표면에 이제 일어나게 된다, 초록색이 비춰진다 라고 하시면 그 부분은 손발톱에
정말 많은 이렇게 좀 깊이 먹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표면만 이렇게 살짝 먹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갈면 바디 자체가 이제 손상이 돼서 그걸로 인한 외부적 통증, 그 외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춰서 손발톱 두께를 너무 많이 갈아내지 않는 선에서 드릴이나 샌딩 파일 이런 거에서 표면 갈아내셔서 외부적인 색상을 좀 제거해 주시고 그 부분들 그거 그렇게 관리하시고 오픈하신 상태에서 소독하시고 꼭 이런 분들 있어요. 영양제 바르세요. 영양제는 아닙니다. 영양제 바르지 마시고 무조건 뭐 세럼 바르세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시고요. 이 정도까지는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좀 이해가 되실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중간에 질문해 주시면은 원래 오늘 저도 그렇고 저희 PD님도 그렇고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저 월급 더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빠르게 이제 질문 같은 거 좀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녹농균은 가능합니다, 관리가. 근데 잘못된 설명을 해서 괜히 나중에 손님들에게 있어서 컴플레인이 너무 심각하게 오지 않게 정확한 거는 알아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정말 당연한 게 나와요. 아, 이게 녹농균이었구나. 지금 보면은 검색만 하셔도 녹농균이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 없이 그냥 누군가 내가 교육을 들었더니 거기서 푸른 곰팡이라더라.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이제 문제성 발톱 시장이 되게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성 발톱은 의술과 관리에 되게 중간에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불법 의료 시술이 되고 잘하면 관리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관리라는 걸 하면서 매출을 지금 우리가 맨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매출적인 부분이 떨어지고 한계치를 받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장을 뛰어드시는 건데 전 이런 얘기 각오는 하고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정말 많은 상태의 케이스들이 있고 정확한 답변과 정확한 고객님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확하게 공부하신 상태에서 시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게 저는 많이 봤습니다. 환불 뭐 250만 원 환불해 주시고 뭐 신고하네 뭐하네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쉽게 들어가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농균 있는 손님에게 썼던 비트나 샌딩 파일 등을 다른 손님에게 사용하면 옮을 수 있나요? 네, 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농균이 휴도모나스 아로교사라는 균이요. 상재균이라고 해서 저희 신체 내부에 언제나 존재하는 균입니다. 특이하게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이 아니에요. 상재균이라는 건 네이버에 쳐보시면 이제 나올 건데 우리 몸에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진 않으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균들이 있어요. 그걸 상재균이라고 합니다. 뭐 무좀의 주 원인이긴 한 칸디다라는 곰팡이도 그 상재균에 속합니다. 이제 여성분의 이제 그런 균 많이 다 아실 거예요. 칸디다 들어보셨을 거 제가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부끄럽네. 그런 것도 녹농균도 그 중에 한입니다. 그래서 없으셔도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툭하면 이렇게 녹농균이 많이 번식을 해서 오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녹농균을 제거한 다음에 제거라는 말을 쓰시면 좀 애매하고 녹농균이 도포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시야에서 없애는 개념인 건데 그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시술은 가능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발톱 안쪽에 묻어 있는 건 사실 그냥 젤레일 하셔도 돼요. 대신 안쪽에 계속 퍼져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케일링을 하거나 혹은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거나 해서 균을 죽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표면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들면은 표면을 얘기하시는 걸 거예요. 표면을 얘기하면 표면을 이제 갈아냅니다. 많지 않은 경우는 조금 갈아내셔도 그게 온 네일의 색상이 비춰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 깊이를 알고 정확히 녹농균을 부분을 이제 싹 갈아내고 그 다음에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하실 수 있다면 그건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를 정확히 내가 어디까지 갈고 어디까지 소독을 해야 되고 그 절차를 만약에 모르시는 분이라면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모르면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저나 저희 프랜차이즈 공부하시는 분들은 합니다. 그걸 했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한 부분들도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닌 부분들을 정확히 손님들한테 또 다 얘기를 해요. 30분간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요. 저는 이제 에이즈 교육 자료 이거를 가지고 가서 손님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러해서 이러하다. 이 책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의학 자료들을 다 짜집게 해서 만든 결과물이기 때문에 요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러하다. 원인 중에 이제 화학물질에 의해서 녹는이 심해진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화학 제품이 도포돼서 그 안에 수분기가 있기 때문에 떠갖고 또 그 안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서 또 얘가 번질 수 있다라는 전제는 갖고 있어서 심각하신 분들한테는 우선 일주일만 딜레이 시키시면서 표면 살균 소독하시면서 얘가 더 증식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오히려 좀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상담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치료 이런 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요거 한 번만 전화 좀 받아주세요. 죄송해요. 그래서 틀리진 않았습니다. 위험하진 않다라는 얘기예요. 원장님 나중에 백도 이제 환불 터지고 컴플레인 커지고 그런 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말씀 중에 비트 샌딩 파일 등을 다른 손님이 사용하면 옮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는 옮을 수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비트는 다 이제 6단계 멸균 소독이 들어가고요. 파일이나 샌딩은 저희는 다 일회용 써요. 그냥 버려요. 무조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위험성에서는 안전합니다. 그래야 손님들한테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손님들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전에 네가 썼던 파일에 하얀색 가루가 묻어 있던데 그거 내 발톱에 비볐잖아. 그래서 네가 무좀이 옮겼어. 네가 녹농균을 옮겼어. 네가 내 발톱 만시창이 만들었어. 라고 하셨을 때 원장님들 답변은 힘들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시는 원장님도 많이 봤습니다. G킴걸님 안녕하세요. 자, 됐을까요? 누구예요? 모델? 뭐라고 했어요? 네네. 자, 다음으로 좀 도움이 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요런 괜찮아요? 이런 거? 원래 6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 얘기하는데 30분이 지나갔어요. 너무 많이 알려주나? 근데 이게 되게 이 정도가 되게 이다희님 안녕하세요. 이게 그냥 너무 이게 좀 깊어서 내용이 다음으로 스케일링을 하면 문제성이 좋아질까요? 중요한 거 나왔죠. 스케일링.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 스케일링을 하면 무좀이 좋아진다. 김샤키님 안녕하세요. 스케일링하면 무좀이 좋아진다. 네가 무좀이 안 좋아지는 이유는 네가 스케일링을 못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 오선영님 제가 너무 많이 알려주면요 지금 이거 지켜보고 있는 프랜차이즈 원장님들이 저한테 칼을 꽂을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 안녕하세요 구슬이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서워서 너무 많이 풀진 않아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요런 이제 우리 교과서에 한 페이지 정도만 떠든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이 정도 모르면 문제성 못 다루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 적당히 알려줄게. 적당히. 자, 스케일링을 하면 문제성이 좋아질까요? 좋아질까요? 스케일링이 정확히 뭘까요? 원장님들 스케일링 우리 맨날 듣잖아요. 스케일링이라는 말에 대해서. 자,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스케일링. 스케일링이라는 건요 요약해보면 치아의 표면에서 접합 상피, 그러니까 피부를 얘기해요. 상부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 여기서 중요한 건 시술은
병원에서 하는 걸 시술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는 건 관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술이란 말을 쓰시면 원래 안 돼요. 그리고 정의는 딱딱한 물질을 긁어내거나 비늘을 벗긴다는 뜻으로 치아의 표면에서 상부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법을 말한다. 즉 구강 내에 자연 치아나 인공 치아에 부착된 경성 침착물 이런 부분들을 다 떼어내서 잘 달라붙거나 혹은 우리가 뭔가 들어가기 전에 안쪽이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소독을 하려면 표면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날려보내야 되죠. 그래서 그 날려보내고 난 다음에 하기 위해서 기초작업으로 병원을 가면 대부분이 이걸 하죠. 그래서 적용을 하는 경우는 뭐 치은염의 예방, 뭐 구취를 줄일 수 있죠. 당연히 이제 그런 치석이 끼면 냄새가 나고요. 니코틴 와의 착색 등을 제거하고 뭐 뜨드드 하는데 요게 이제 병원에서 하는 스케일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부분들 원래는 안 됩니다. 못 쓰는 말이에요. 불법 의료 행위입니다. 그 말조차도. 근데 원장님들이 이제 스케일링의 말을 좀 뭐 많이 듣다 보니 그냥 스케일링 하는데 그 스케일링 말 원래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원래 네일 아트 시술할 네일 아트 파트에서는 쓰일 수는 없는 말입니다. 근데 뭐 아직 저도 그거를 대체할 만한 단어를 뭐 완전 제거, 뭐 문제 부분 제거, 뭐 이렇게 쓰다 보니까 뭐 하기가 좀 애매해서 아직은 뭐 정해진 건 없지만 그래서 스케일링이라는 말을 사실 잘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이건 있죠. 문제성 부분에서 스케일링을 하면 문제성이 좋아질까요? 정답은 완벽한 yes or no밖에 없다라고 하면 yes는 맞습니다. yes는 맞아요. 근데 얘가 치료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치료는 아닙니다. 스케일링 자체가.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치료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케일링이라는 거를 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에 내가 발톱을 두꺼운 거야. 그죠? 되게 두꺼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갈아요. 열심히. 왜 가냐는 거지. 그 가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발톱이 두꺼워서 일단 앞통이 있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갈아야죠. 그거는 앞통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성으로 가는 거고, 내가 이 사람이 노랗게 되고 박리가 되고 비대증이 다 복합적으로 해서 무좀인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내가 스케일링을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경구제가 들어간다. 그거는 그냥 알아서 치유가 되는 거고, 이제 레이저 치료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레이저 치료를 하는 목적성이 비투과를 해서 밑에 베드에 있는 균을 죽이는 건데, 그 베드의 빛이 노란색으로 발톱이 막 진하게 돼 있고 두꺼워지면 빛이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두께를 줄여서 비투과를 높이기 위한 용도로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혹은 두께를 좀 더 줄이는 거와 스케일링의 차이는 이제 완전 제거냐 두께만 줄이냐는 건데, 정상 발톱 두께는 다들 아실 거예요. 0.8mm. 그럼 그 형태로 이제 줄여 나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른 액상 타입의 풀케어나 주블리아라는 브랜드의 제품 치료제죠. 걔네들을 쓰시면 빛이 그게 흡수가 되면서 안에 있는 베드에 이제 균을 죽이는 그걸 목적성으로 받는 건데, 그러려면 두꺼운 것보다 얇은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한국 피부 의사 이제 뭐 진균학회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검사와 약을 처방을 할 거냐, 그런 바른 액상 타입을 바를 거냐, 혹은 뭐라 그러냐, 레이저를 할 거냐에 맞춰서 그 발톱에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절반을 기준으로 두께와 절반만큼 더 먹었냐, 절반보다 적게 먹었냐, 혹은 7, 80%냐 이거에 따라 규율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만 그냥 무조건 갈아요. 네, 두꺼울 때 레이저를 쓰면 당연히 효과가 떨어지죠. 왜냐면 균이 발톱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피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스케일링은 발톱이 있으면 그 발톱을 베드에 있는 균이 먹어 들어가요. 그래서 먹어 들어가는 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거해 줌으로써
먹어 들어가는 것들을 좀 억제시킬 수는 있고, 빛을 쏘는 치료를 시작할 때 직접적으로 빛이 환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심미적 요쪽도 있고, 바르는 제품들 액상 타입 같은 경우 바를 때 그 부분이 더 잘 들어갈 수 있으니까, 피부에 직접 바를 수 있으니까 효과가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성에 갖춰서 달라집니다. 무조건 좋아요, 노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내가 샵에서 갈아내고 하는 것들이 내가 얘가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는 절대 노. 얘를 갈아내고 내가 여기다가 뭔가 다른 2차적인 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목적성이 맞는 거죠. 근데 고객님한테 이거 갈고 덮으면 좋아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좀 어렵죠? 조금 난해할 수 있어요. 다음은 약을 1년 반을 드신 분이 계신데 효과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분은 정말 무좀인가요? 병원에서 유관 검사를 하거나 했을까요? 아니면 진균 검사를 했을까요? 혹은 KUH 검사를 했을까요? 균이 나왔을까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무좀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병원에서도 무좀이라고 오진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냐면 유관으로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약을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데 1년 반을 주기적으로 먹었다라면 와, 보통 그렇게까지 먹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의학 서적들을 보면 증례 같은 경우 이제 판례랑 좀 다른 이제 의학에 대한 증례가 있는데, 걔네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죠. 내가 이 양발톱이 똑같이 생겨서 무좀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약을 먹였다 6개월 동안. 근데 오른쪽 발은 되게 좋아졌는데 반대쪽 발은 좋아지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균 검사를 했더니 얘는 무좀균이 없어지면서 있고 얘는 아예 무좀균이 없고 정상 원래 변화가 없어. 그럼 즉 얘는 무좀이었고 얘는 무좀이 아닌 거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증례를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유관 검사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균이 진짜 나오냐 안 나오냐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저희 샵에 오면 손님들한테 무조건 스케일링 뭐 이런 거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병원에 다녀오셔서 진단을 받았습니까부터 시작입니다. 저희 샵은 그래요. 배우려면 많은 임상 사례를 봐야겠네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배우고 임상을 보고 또 배우고 가야 됩니다. 뭘 알아야 임상을 보고 그게 차이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죠. 그냥 이게 보고 이게 무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때문에 임상을 보기 전에 뭔지 이론은 먼저 만들고 거기에 임상을 보면서 갖다 껴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걸 또 컨트롤 해보면서 좋아지는지 최소 3개월 이상을 보고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체크하고 다시 또 공부해서 그게 또 왜 안 됐는지 꼭 끼워놓고 그리고 또 임상을 보고 이렇게 계속 이게 돌아가셔야 되지. 이거는 무좀이니까 얘를 갈고 내가 이 제품을 써서 이렇게 갈아서 뭐 넣으면 제품이 좋아질 거야.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약간 관점이 조금 달라지셔야 되고요. 그 문제성 발톱을 스케일링을 하고 꼭 커버를 해줘야 하나요? 이것도 이제 목적성인 건데요. 커버를 왜 하는지가 중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래요.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저 제품을 쓰면 그냥 저 제품을 커버를 하래요. 그러면 좋아진대요. 균이 증식도 안 하고 너무 막 항균이 있고 막 그렇대요. 아니죠. 얘는 되게 좀 애매하게 민감한 상황이긴 한데요. 저는 커버를 하는 이유가 발톱이 스케일링을 하고 다 제거했었을 때 그 부분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내가 경벽압이나 벽장력이 생성을 시키지 않게 하려고 커버에서 발톱의 길이 잘 자라나올 수 있게 그것까지 대체하기 위한 목적성으로 저는 관리를 합니다. 얘를 뭔가 덮어줌으로써 얘가 치료가 되고 뭐 균이 배양이 안 되고 이런 거 1도 말하지 않습니다. 손님들한테. 제품은 굳으면 플라스틱이잖아요. 여기까지만. 즉
커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고 해주지 않아야 되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거는 팁을 드리면 발톱에 남아있는 이 수량에 따라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향성 발톱은 피기만 하면 되나요? 봅시다. 이거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기 전에 그냥 네이버에 가서 무좀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원인, 뭐 T루브럼 나오고 다 나오는데 진단검사 나오죠. 요거. 자, 흔히 우리가 아는 그 네이버만 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진단을 한다는 얘기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향성 발톱을 스케일링하고 꼭 커버를 해줘야 하나요? 우선 혹시 제 발톱이 네이버 이미지처럼 내성 발톱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걸을 때 엄지 발톱에 통증이 있거든요. 생김새만으로 내성 발톱인지 알 수는 없나요? 되게 일반인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내향성 발톱에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정의. 손톱이나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들어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요거 중요합니다. 자, 저 어디에도 발톱이 말린다라든가 그런 내용이 1도 없습니다. 그죠? 요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프냐 안 아프냐가 중요한 요건이 되는 거지, 모양이 내향성 발톱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진 않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안 아파, 내향성 아니죠. 근데 모양이 엄청 C커브가 심각해서 막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아픈 거야. 그럼 내향성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상 발톱의 모양이라는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정상 발톱의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그 정상 발톱의 범주를 벗어난 모양이 많이 말려 있거나 조금 말려 있거나 그런 형태의 발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냥 표현하는 게 맞는 거지. 내성 발톱이다, 내향성이다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내향성은 정의되어 있잖아요. 정의가. 발톱이 살 속을 파고들어 염증과 통증이 발생한 질환이라고 분명히 정의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정의가 있는데 정의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지발톱에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뭔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아픈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걸 찾아야 되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내성 발톱인지 아닌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픈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내향성 발톱은 피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정말 모양이 일자인 형태도 있어요. 일자야. 일자인데 아프대요. 뭐 이유가 뭘까요? 뭔가 있겠죠.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는 것 또한 테크닉과 이론이 같이 발톱 구조 이런 부분들, 살성 이런 거 다 알고 계셔야 찾아내실 수도 있어요. 그 대부분 저한테 참 미리 감사합니다. 뭐라고 그런 분들 있어요. 뭐 어디 네일샵에서 소개받았어요.
어디 네일샵에서 여기 가보라고 해서 되게 감사하게 한 일주일에 한두 분씩 그렇게 소개를 많이 해서 오시는데, 차라리 그분들은 너무 감사한 거죠.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그냥 김용규한테 보내주는 분들 되게 감사합니다. 뭐 금전적도 있겠지만 그게 그 고객님한테는 최선인 거죠. 근데 간혹 보면 네일샵에서 내가 할 수 있어요 해서 막 했다가 안 돼갖고 욕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뭐 욕을 하진 못하죠. 같은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이고, 그분들도 나름의 원칙과 철학이 있어서 그렇게 관리가 들어가셨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당연히 공부하시고 들어갔겠지만 조금 달랐지 않았을까, 관리 방식이. 목표로 잡은 것들이, 혹은 그분들이 되게 전달이 좀 정확하지 않아서 고객들이 불만이 생기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내향성은 무조건 핀다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원인에 따라서 필거나 갈거나 뭐 오히려 커버를 해주거나 쉐입 한 번 혹은 커팅 한 번으로도 끝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정의 동반된 내향성 발톱 관리 방법은 홀드 핀칭으로 먼저 관리를 합니다. 무조건 관리를 합니다. 저는 대부분이 무좀이 동반대에 있으시든 동반대에 있으시 아니든 관리를 들어갑니다. 관리를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무좀이라고 진단이 받아졌다면 또 거기서 달라지겠죠. 근데 우선적으로 스케일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떠나서 내향성 발톱을 하면서 무좀 관리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향성을 하고 발톱의 모양을 정상 발톱처럼 만들어주고, 두께도 당연히 정상 발톱처럼 만들어주고, 다 정상 발톱의 그 기준들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 정상 발톱 만들고, 그리고 나서 내향성을 끝난 다음에 살이 차오르고 경병합에 인해서 베드의 모양이 변화를 하고 다 생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관리를 들어가시게, 다음 무좀 관리,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연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고객의 손발톱을 정상 모양, 그리고 정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목표는 그거 하나예요. 정상 발톱, 정상 손발톱. 그거에 맞춰서 플랜을 짭니다. 1년에서 1년 반짜리로. 그렇게 해서 관리를 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홀드 핀칭은 아크릴로만 하나요? 이게 이제 뭐 조만간에 바뀌겠지만, 홀드 핀칭이라는 게 이제 내향성 발톱 관리만이라고 이제 예전부터는 제가 그렇게 특허를 냈었는데, 바뀔 겁니다. 이제 홀드 핀칭은 상징성 있게 모든 문제성 발톱, 손발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홀드 핀칭으로 묶을 거예요. 무좀이든 뭐든 박리든 뭐든 이걸 다 홀드 핀칭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을 거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다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아프지 않으면 내향성 발톱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죠? 내가 통증이 목적이라면, 통증 완화가 목적이라면 내향성 발톱 관리 안 하셔도 되죠. 근데 내가 이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심미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 심미성으로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그거는 목적성이 심미적이기 때문에 모양에 변화를 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또 관리가 들어가셔도 문제가 되진 않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나에게 손님이 질문을 했냐에 따라서 그 목적성에 맞춰서 관리가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혹은 매출을 일으킬 때도 손님의 모양이 되게 C커브가 이상해요. 근데 안에가 뭐 각화가 일어나 있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피부의 살성이나 이런 거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정보를 드리는 개념은 괜찮죠. 뭐 영업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아는 정보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영업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손님이 오케이 하시면 영업이 되는 거고, 오케이 안 하고 그냥 난 들었어 그럼 정보 전달로만 남는 거고, 아는 만큼 떠들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홀드 피칭은 그래서 홀드 피칭 자체는 젤이든 아크릴이든 다 가능합니다. 근데 내향성 발톱을 관리할 때는 아크릴을 사용을 합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홀드 피칭 자체가 내향성 발톱 관리가 아니라 모든 문제성 발톱을 다 케어하는 거다. 그 중에 내향성 발톱 관리는 아크릴을 활용하고, 젤을 이제 무좀이나 이런 얘들을 관리할 때는 젤을 사용하거나 아크릴을 사용할 경우도 다 있다. 그 케이스에 맞춰서 그 인조네일들의 제품의 강도나 이런 게 다 다르고 컨트롤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태에 맞춰 베드의 모양과 발톱의 현재 상태, 그리고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느냐에 따라 또 맞춰서 따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샵에서 파는 제품으로 무좀을 파악할 수 있나요? 이건 아까 제가 말했던 건데 뭐 여러 가지 말할 필요가 없죠, 사실. 그냥 나와 있잖아요. 진단. 그죠? 도말검사, 진균배양검사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죠. 끝이에요. 이 이상 뭐가 있어요? 어떻게 뭔가 액상 제품을 어떻게 검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진균을 어떻게 그걸로 찾아내요? 일반 세균에도 반응을 하는데 그거는 일단은 제 의견은 말이 안 됩니다.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피부 진균학회 이런 데 가도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다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거는 원장님들의 개인적인 선택 사항이겠지만 없습니다. 없대잖아요, 얘네가. 자, 고객의 무좀 발톱 홈케어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요? 저는 이제 드라이 당연히 있고요. 피부 외피용 살균 소독제 혹은 이제 무좀 발톱이라고 정확하게 진단이 내려졌다면 병원을 다니신다는 얘기거든요. 저희 샵은 그래요. 병원의 진단이 동반돼야지만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병원을 다녀왔으면 당연히 치료를 받고 계실 거고요. 드라이는 당연히 될 거고 이 두 가지만 사실 이상한 걸로 막 습하지 않게 그런 것도 존재하게 되면 드라이 하고 병원에서 주는 약 있으면 약 꼬박꼬박 먹고 레이저 치료 있으면 꼬박꼬박 하고 풀케어 같은 거 있으면 제대로 그 부분에 발라주세요. 그게 답니다. 드라이가 사실 고객님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추가적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크릴 임산부는 안 된다고 들었는데 임산부는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임산부가 왜 안 된다는지 누가 안 된다고 합니까?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임산부는 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조금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임산부가 안 되는 이유.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겠죠? 카더라든 뭐든. 저는 그래요. 원장님들이나 이제 계신 분들이 이거 안 돼요. 되게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안 된대. 그럼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왜 안 돼? 뭐 때문에? 그럼 얘기하겠죠. 이게 화학 성분이 이게 안 좋으니까 어떤 화학 성분 때문에 그 화학 성분이 우리에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그 화학 성분 좀 알려줘봐. 그럼 화학 성분 얘기하면 쳐봅니다. 저는 그냥 네이버에만 쳐봐도 정말 많은 게 나와요. 그렇게 되시면 그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어떤 특별한 화학 성분이 나왔어요. 그 화학 성분이 영향을 끼치는 게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뭔가 보고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보고서를 봤었을 때 임산부의 영향이 좋지 않다라든가 혹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 흡수가 돼서 얘가 너무너무 안 좋다라는 그게 있으면은 인정. 근데 그게 아니면 그건 아니죠. 그냥 카더라죠. 눈으로 내가 혹은 귀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막연하게 원장님들이 들었을 때 이거 안 좋대요. 아, 안 좋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면 그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건 카더라예요. 다. 얘가 왜 안 좋고 이렇게 안 좋고 저렇게 안 좋고 저는 그냥 보여드리잖아요. 이렇게. 이게 팩트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틀리진 않아요. 나오니까요. 우리보다 더 오랜 기간 연구를 한 의사들이든가 뭔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결론을 내놨잖아요. 그거를 반박하지 마세요.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부분들을 정확히 공부하고 숙지하고 나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무좀 발톱인데요. 매일 족욕을 하신대요. 괜찮나요? 매일 족욕을 하면은 물이 이제 많이 들어가겠죠. 발톱이라는 놈이 수분을 최대 50%까지도 흡수를 해요. 근데 그거를 흡수하신 상태에서 증식하기 딱 좋은 환경인데 거기서 드라이를 안 하거나 하면 당연히 이제 수분이 열심히 먹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매일 밤, 근데 이렇게 매일 밤에 족욕을 하시는데 내가 그 발톱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럼 증산작용이 일어나 있을 건데 건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수분이 올라가면서. 그러면은 실제로 그냥 괜찮을 수는 있죠. 왜? 우리가 자면서 다 수분이 날아가니까. 그런 거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젤레일이 돼 있거나 뭐 커버를 하면 증산작용이 억제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당연히 스케일링을 하시고, 스케일링 하든 안 하든 커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조교육을 하신다 하면. 다 됐을까요? 즐거우셨어요? 처음이라 뭐 좀 도움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뭐 알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모르셨던 부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회의를 해서 우리 이제 PD님과 얘기해보고 뭐 매주 진행을 할지, 아니면 이제 제가 여기서 프랜차이즈 교육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서 뭐 얘기를 해보고 할 겁니다. 이제 문제성은 뜬구름 잡기로 절대 하면 안 돼요. 진짜 공부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면은 될 거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 감사해.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뭐 어떻게 하지? 뭐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첫 방송이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하고, 이제 뭐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또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방송 중단?